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계경제다의 최백은 교수입니다. 이제 성큼 여름이 우리 곁을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그 집회를 하고 있는 혹은 농성을 하고 있는 우리 애국 학생들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우원식 당대표 후보하고 김용민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 방문을 해서 학생들에게 좀 이제 미안한 마음도 전달하고 그다음에 감사한 마음도 전달하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들을 좀 주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시고 좀 다녀왔습니다. 방송 때문에 오래 있지 못했는데요. 학생들의 인권이 굉장히 외면받고 있더라고요. 종로 경찰서장한테 좀 항의 전화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비가림막이라든가 비나 그러니까 햇빛 가림막도 설치를 못하게 텐트를 시민들이 보내준 걸 빼앗고 그리고 또 이 차벽 설치를 해서 학생들을 고립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밤에는 아직도 기온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전기를 좀 안전을 전제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사용을 불허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국민들에게 소식도 제대로 전달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회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이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국민들은 국민들이 할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장이 바뀌니 이렇게 경찰들의 모습도 후퇴를 하고 있네요. 오늘 그 여기 이게 경제다에서 전달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단히 보고 드리고요. 그 대화 분위기는 최백은 TV에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준비한 주제는 한국 경제가 단단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부동산 이 세금 문제 가지고 논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가를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지죠? 네. 먼저 그 1, 2, 3월 달 1분기 수출액이 나왔는데요. 수출액에 대한 얘기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들 이제 그러니까는 그 보도를 해줬지만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우리 경제의 잠재력은 이 K 민주주의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K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K 드라마, 그러니까 K 문화지요, K 컬처요. K 컬처의 우리가 성과가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오스카 영화제에서 우리가 윤여정 선생이 참 아시아는 최초입니까요? 여우 조연상을 수상한 쾌거를 이뤘는데 그것도 바로 우리가 지난해 그러니까 기생충에 이어서 사실 저는 이 K 컬처, K 문화는요 기본적으로 K 민주주의의 산물입니다. K 민주주의 산물인데 그거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K 푸드까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3월달 수출이 일본도 굉장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일본도 그러니까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수출이 크게 증가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1분기 1, 2, 3월달 수출액이 사상 최대입니다. 사상 최고예요. 우리가 2017년, 18년에 그러니까 가장 최고 기록을 세웠었는데 그거를 넘어섰습니다. 2019년 수준을 넘어선 건 둘째치고 2018년 수준을 넘어섰어요. 2018년에 1,451억 달러였었는데 올해 그러니까는 1,465억 달러니까요. 5억 달러니까 한 15억 달러 가깝게 늘었죠. 그런데 일본이 이제 3월 달에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2000 그러니까 우리가 18년 수준보다는 아직도 미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수준에는 그러니까 아직도 미달하고 있어요. 일본은요. 그런 점에서 한국의 수출이 옆에 나라인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커다란 성과를 내고 있다. 일단 수치상으로요. 그 다음에
어, 어,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수출이 왜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어지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코로나19 재난 이후에 달라진 상황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대면이 확산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이제 의약품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수요라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이동 제한이 되면서 차량 수요가 좀 감소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요인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도 보시게 되면은 2018년 1분기 수준을 회복을 못 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고 있지만은 승용차도 그러니까 좀 다소 증가는 했지만은 무선 통신, 컴퓨터 주변기기 이런 것들 컴퓨터 주변기기가 이제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가서 좀 이제 상승하는 건데요. 의약품이 크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의약품은요. 의약품 증가는 그냥 단순하게 코로나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의약품은 그러니까는 아무 나라나 그러니까 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신약 개발 능력하고 이제 의약품 생산 능력하고는 별개지만은 의약품이 그렇게 증가하는 거는 저는 우리가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매력도가 증가하는 거하고 저는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한국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증가하는 거하고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술이 그러니까 뒷받침되는 것도 있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이건 이제 품목별로 쭉 이제 소개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 수출의 전체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큰 지역들 유럽, 중국, 미국입니다. 미국 중심으로 이제 그러니까 빠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것도 많이 이제 뭐 들은 얘기들일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지금 세계 경제가요. 금융위기 이후 때보다 더 안 좋습니다. 회복이 된다고 하지만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호주의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보호주의가요. 이게 지금 TBT라는 게 일종의 그러니까 무역기술 장벽입니다. 무역기술 장벽이요. 무역기술 장벽이 지금 사상 최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 TBT 세계 무역기구에서 이 통보한 것이 3,354건을 얘기를 했어요. 지난해요. 그런데 올해 1분기니까 1년은 4개 분기가 있잖아요. 4개 분기가 있는데 올해 지금 1분기에 벌써 1,000건이 넘었어요. 1,000건이 넘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제가 이제 주목을 하는 한 가지 부분은요.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아주 이제 초기 단계지만은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변화 감지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재벌 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이 코로나 재난 이후에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죠. 올해 1분기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수출액이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예요. 중소기업의 그러니까 수출액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우리가 그림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2020년은 물론이고 2019년 수준도 넘어섰고 중소기업이 크게 이제 그러니까는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요 여기요 우리가 기업을 대개 나눌 때 이게 물론 국제적인 기준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나눌 때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나누는데 2019년 수준으로 2019년을 100으로 놨을 때요. 100으로 놨을 때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율은 한 저 맨 오른쪽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114. 그러니까 14% 정도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중견기업은 112.5니까 12.5%. 대기업은 108.6이니까 8.6%.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가장 그러니까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수출에 있어서는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리 경제 구조가 좀 이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좀 오늘 또 이제 이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요.
특히 우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의약품이요. 1분기에 1년 전에 비해서 462%나 증가했어요. 462%요. 화장품도 한 14% 증가했고요. 그럼 뭐 기존에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 증가하는 거야 우리가 대충 이해할 수 있는데 경기가 회복되어지면서 의약품과 화장품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한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브랜드 가치 증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보시게 되면요. 우리 과거 이제 어렵게 살던 시절에 보게 되면은 유럽 제품 특히 뭐냐면 프랑스에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품을 굉장히 여성들이 선호하던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화장품은 사실 그러니까 피부에 따라서 인종의 피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틀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제품, 유럽 제품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좋은 어떤 인식이 한때 되어 있었듯이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의약품이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는 주목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문화, 우리나라 전체니까는 국가에 대한 혹은 국민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보게 되면 우리 굉장히 어렵던 시절에 뭐 60년대, 70년대 때 보게 되면 뭐 미제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광을 하고 막 이제 그랬던 이제 뭐 일제 그러니까 전자제품 막 하면 막 했듯이요. 그렇듯이 코리아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우리는 좀 이제 주목을 해야 돼요. 이런 변화가 그 제품에 대한 그러니까는 신뢰도라든가 가치도 그러니까는 높게 만듭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요. 대표적인 이번에 1분기 수출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금액은 크지 않아도 제가 이제 K푸드라고 했습니다. K푸드는 아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알고 있는데 K푸드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상징적인 건 김치잖아요. 김치인데 1분기 김치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어요. 1분기에.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김치가 그러니까는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식품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수출이 증가한 걸로 이렇게 그냥 풀이들을 하는데요. 건강식품이 사실 김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김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김치냐 이거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요. 한국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문화들 드라마라든가 영화 이런 걸 보면서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좀 이제 따라하기 한국 사람들의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입는 옷이라든가 한국 사람들의 화장품이라든가 한국 사람들의 패션이라든가 한국 사람의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의 어떤 증가예요. 예?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문화 강국이 된 결과인 겁니다. 문화 강국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화 강국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힘이 뭐냐? 저는 K민주주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K민주주의요. 우리가 민주화가 진행되어지면서 87년도 그러니까는 민주화 대항쟁이 있고 난 이후에 90년대부터 대중문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꽃을 피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소위 한류가 그러니까 형성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문화적인 강국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굉장히 개방성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단군 시대 때부터 우리는 뭐냐면 주변에 그러니까는 많은 그러니까 강국들을 끼고 살고 있다 보니까는 그리고 이 개방적인 우리가 이런 관계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하나의 전통입니다. 그 개방성 속에서 뭐냐면은 주변에 그러니까는 많은 그러니까 주변에 강국들 대국들한테 문화를 우리는 문화를 그러니까 흡수하는 게 굉장히 우리는 흡수도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단군 사상 같은 경우도 보면 유불선을 유교, 불교, 도교를 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했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듯이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강점이 갖고 있는 나라예요. 다양성이 굉장히요. 지금 우리가 분단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그동안의 군사 독재 정권 때문에 그 다양성이 억눌렸지만은 그게 민주화되면서 폭발을 하는 겁니다. 폭발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뭐냐면 우리는 이 나라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는
글로벌에 그러니까 글로벌 사회를 그러니까 놓고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영화 작품도 만들고요. 드라마도 만들고 그러니까 세계와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그러니까 아카데미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인과 같이 세계인들이 공감을 할 수 있었던 하나의 내용이었다. 뭐 이런 영화를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문화의 어떤 하나의 문화 강국으로 우리가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대해서 선호도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란 나라, 한국이라는 국민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80년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은 미국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알아도요. 한국 나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많았었습니다. 예? 별로 관심도 없었었고요.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뭐 일본, 중국, 그다음에 심지어 뭐냐면 태국 같은 나라는 관광지로 많이 그래가지고 알려져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관심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한국에 대한 그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 이거죠. 그게 거기에 원동력이 뭐냐면 저는 문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문화. 근데 이 문화가 앞으로 우리가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는 거고요. 그런데 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나라 김치 가격이 우리 김치 식당에서 먹는 건 많은 부분들이 이 중국산 김치잖아요. 중국산 김치를 식당들에서 사용들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중국산 김치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김치 수입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김치 수입도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무게에 있어서는 그러니까는 물량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수입이 훨씬 더 많아요. 수출 규모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나라 김치는 비싸게 수출을 하고 있고 싼 중국산 김치를 수입하다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김치를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는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예? 중국산 김치가 굉장히 싸다 보니까 식당들에서 이걸 쓰고 있는데, 이 문제가 좀 이제 해결해야 될 분야이죠. 해결될 문제이고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 K 문화의 힘을 가지고 1분기 수출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이 민주주의와 관련된 건데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하는 국제 기구는 몇 개가 있지만은 가장 정교하게 평가하는 데가요. 스웨덴에 있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줄여가지고 VDEM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Varieties of Democracy의 약자로 해서 VDEM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연구소가 있는데요. 이 연구소가 가장 그러니까는 측정도가 정확하다고 우리가 평가를 받는 연구소예요. 민주주의에 대한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에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가 개선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요. 10년 전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입니까? 2010년경이면 이명박 정부 때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향상된 나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이후에 전 세계는 민주주의가 후퇴를 했습니다. 후퇴를 했어요.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금융위기 터지고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만 이제 그러니까는 민주주의가 개선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보시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상위 10%의 국가에 속해요. 민주주의에 있어서. 주로 상위 10%는 어떤 나라들이 있느냐? 저기 북유럽 국가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그리고 이 아시아에서는 뉴질랜드라든가 뭐 이런 나라 정도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영국, 프랑스,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니까 우리가 이 출발지라고 하는 우리가. 근데 한국이 근데 우리가 이 상위 10%에 들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요. 들었고 한국만 맨 밑에 빨간 박스로 냈지만은 그 상위 그러니까 10% 바깥에 있다가 상위 10%로 들어온 거예요. 네? 지난 10년 사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본과 미국은 우리보다 더 밑에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이요. 이게 그러니까 상위 10에서 20%에 속한 나라들이에요. 아이슬란드, 호주부터 해가지고 이탈리아, 뭐 오스트리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선진국가라고 얘기하는. 근데 일본, 미국이 그렇죠? 타이완, 대만 뭐 이런 나라들이 그러니까는 상위 10에서 20% 우리는 상위 10%에 드는 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민주주의가 미국 민주주의, 일본 민주주의,
옆에 나라인 대만 민주주의, 심지어 뭐냐면은 호주도 굉장히 민주주의 강국이잖아요. 호주보다 더 낫고, 예? 그리고 오스트리아, 유럽에 있어서요. 캐나다 이런 데보다도 민주주의가 더 그러니까는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 촛불 시민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제일 큰 자산은요 촛불 시민이에요. 진짜예요. 촛불 시민이 만들어낸 K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을 21세기에 20세기와는 다른 선진국으로 저는 만들 거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바람이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그러니까는 수십 년간 학문을 해가지고 내린 결론이에요. 일반 경제학자들은 이런 거 못 봅니다. 이게 실제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게 순위가 쭉 있는데 한국은 저기 그러니까 중간 정도에 있잖아요. 중간 정도에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주로 선진국가들 저기 저건데 일본과 미국은 저 밑에 있고요. 그렇죠. 거기다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화살표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트럼프 시절 때 많이 민주주의가 후퇴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은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의 강국이고 이 민주주의의 기반을 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언론도 한번 봐보세요. 언론 자유도는 아시아에서 1등입니다. 아시아에서요. 근데 언론 신뢰도는 꼴찌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는 엄청나게 누리면서 맨날 대한민국 그러니까는 뭐 언론 보도를 조중동 보도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 곧 망할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앉았잖아요. 예? 언론이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그러니까는 이 생산해내고 있는 나라. 예? 참 진짜 외국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 하고 그러죠. 예? 안 합니다. 이 부분만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요, 대한민국 진짜 좋아집니다. 거기다 이제 우리가 한국 경제가 굉장히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단단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게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국가 채무하고 주요 국가들의 국가 채무 비율하고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나오는데 CDS는 일반인들은 잘 이제 생소한 용어입니다. 생소한 용어인데 제가 쉽게 예를 들을게요. 우리가 생활을 하려다 보면은 많은 보험에 가입하잖아요. 보험이요.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하고 생명보험에도 가입하고 뭐 화재보험에도 가입하고 그러잖아요. 그 보험은 뭐죠? 우리가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어떤 하나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손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생명에 그러니까 우리가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전개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큰 부상을 입어가지고 많은 치료비를 그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대비를 우리가 드는 게 우리가 보험이잖아요. 보험인데 그러면 금융도 있잖아요. 모든 금융상품은 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리스크는요. 리스크 없는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지구상에 없어요. 리스크가 없는 금융상품은요. 예? 현금 자체도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왜? 돈의 가치도 맨날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예? 환율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는 금융상품은 없어요. 그러면 그 금융상품에 우리가 투자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금융상품이 갖고 있는 어떤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위험이요. 그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 현실화된다는 건 뭡니까요? 그 위험이 그러니까는 위험이 이제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금융상품이 위험한 상황이 된다는 건 뭡니까요? 손실을 크게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 손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금융상품, 그게 일종의 보험상품이죠. 금융상품에 대한 보험상품이죠. 그게 바로 CDS라는 겁니다. 크레딧 디폴트 스왑의 약자로 신용파산 스왑이라고 하는데요. 이 CDS라는 것은 그러니까 금융상품에 대한 그러니까 이 보험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이해를 하면요. 그럼 이게 뭐냐면요.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나라의 정부들은 정부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정부 채권을요. 정부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은 그 채권은 국가에서 발행한 거기 때문에 대개가 안전한 상품으로 취급이 받지요. 그런데 완벽하게 안전한 건 아닌 거예요. 완벽하게 안전한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도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네?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리스크를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가 터졌을 때 그 얘기 뭡니까? 정부가 그러니까는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상환을 못 해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해를 이 보상해주는 상품이 바로 이 정부 국채에 대한 CDS입니다. 그래서 만기 5년짜리 이 CDS 프리미엄을 보게 되면요. 자, 미국이 그러니까는 9bp, 단위가 bp입니다.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1bp는 그러니까 0.01%예요. 예? 금융거래가 수십억 달러씩 거래할 때는 1%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0.01%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보게 되면 9.000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0.09%라는 얘기예요. 0.09%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자기가 보험을 들고 싶다 하게 되면은 0.09% 정도 그러니까 더 값을 지불을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그러니까는 미국 정부가 만약에 돈을 못 갚았을 때조차도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 상품을 구입하게 되면요. 그런데 미국이 제일 낮죠. 그 다음에 뭐냐, 어느 나라 같습니까? 독일이 한 10.417. 그렇죠? 영국이 한 11.575. 일본이 16.617. 그렇죠?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오게 되면 호주가 한 16.540.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20.495. 한국이 프랑스나 뭐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캐나다보다도 더 낫죠. 스페인보다도 낫고요. 심지어 중국보다도 낫죠. 중국도 37.740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국가 파산 염려가, 정부의 파산 염려가 프랑스보다 더 낫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에서요. 네? 정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환을 못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상품이 CDS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지금 값이 그러니까 적어도 5나라, 그러니까 G7 국가 중에서 4나라 다음으로 5번째인 거라는 얘기고요. G20으로 확대해도 호주 정도만이 그러니까 더 추가가 되고 6번째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파산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하고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요. 국가 채무가 증가할 때 대외 신인도가 약화된다 했는데 대외 신인도를 나타내는 것이 대표적으로 국가 신용 등급하고요. 그다음에 이 CDS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시장에서 평가하는 하나의 그 지표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하다 이거예요. 실제로 보게 되면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파란색 선은 국가 채무 비율이에요. 근데 주황색 선은 뭐냐면은 이게 CDS 프리미엄입니다. 미국 한번 봐보세요. 거의 반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국가 채무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CDS 프리미엄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하고 국가의 그러니까 대외 신인도하고는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자 보실래요? 그다음에요. 한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우리 이거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은 IMF 때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10%였었어요. 근데도 외환위기 터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 신용 등급이 6단계나 하락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국가 채무 비율은 한 5배 증가했는데 국가 신용 등급은 7단계나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국가 채무 이게 봐보세요.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 비율하고 파란색 선이 국가 채무 비율입니다. 그다음에 주황색 선이 뭐냐면은 CDS 프리미엄이에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요? 이것도 그러니까는 같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국가 채무 비율하고 대한민국의 대외 그러니까 신인도하고는 정반대라는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일본도 한번 봐보세요. 일본도 파란색 선이 국가 채무 비율입니다. 주황색 선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외 신인도를 얘기해 시장에서 평가하는 소위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파산 가능성인데 반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국가 채무 비율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모피아들이 금융자본들이 정부가 재정 쓰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만들어내는 하나의 미신이지 그건 과학이 아니란 얘기인 겁니다. 일본이 왜 그럼 저렇게 국가 채무 비율이 높고 경제도 안 좋은데 좋으냐 하냐면요. 딱 이거 하나예요. 외환 보유액이 중국 다음으로 많죠. 달러 보유액이요.
달러 보유액이 그러니까 저기 한 2018년 이후부터 보게 되면은 한 1조 한 2천억 달러 있다가 지금 1조 4천억 달러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달러를 갖고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달러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는 일본은 그러니까는 외국인들이 투자했을 때 돈을 그러니까 뜯길 염려가 없는 나라로 보는 거예요. 돈을 뜯길 염려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 결과인 겁니다. 제가 이 부동산 문제는 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오늘 저기 그 다음 방송 또 스케줄이 있고 제가 시간이 좀 그래서 그리고 부동산을 얘기를 하려면은 좀 다음 방송에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가 의외로 단단해지고 있다.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고 특히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개선되면서 개선되고 있는데 이게 문화의 힘이 받쳐주고 있다. 그리고 그 문화의 힘의 밑바탕에는 K민주주의라는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 강의는 대신하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지금 그러니까 화요일 날로 좀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이 시간이 다른 예를 들어서 고발 뉴스하고 좀 시간대가 좀 겹친다고 하네요. 그래서 화요일 날 아마 4시, 5시 아마 이 정도에 다음 주부터는 좀 찾아뵙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대한민국의 민주당표 부동산은 어떤 거야 되는가? 5월 2일이면 전당대회가 끝나고 민주당의 이제 그러니까 입장이 정리가 될 텐데요. 그때 맞춰가지고 제가 민주당이 어떠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